반갑습니다, 여러분. 한국사 대영쌤입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사제간의 인사 존중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뒤에 선생님이 있죠.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와 학습지 펼치겠습니다. 교과서는요, 22, 23, 그리고 24쪽까지입니다. 학습지는 7쪽과 8쪽입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요,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고려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고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유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 유물인데요. 이 유물은 물론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힘들지만 굉장히 유명한 유물입니다. 지금 모습을 볼게요. 이 모습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그렇죠. 네,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바로 불상인데요. 놀랍게도 이 부처의 얼굴을 누구로 땄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여기 있는데요. 바로 이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고려를 세웠던 왕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유물은요, 굉장히 야해요. 왜냐하면 옷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망해가지고 이렇게 천을 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고려를 세웠던 왕건을 부처화시켜서 불상으로 만든 유물입니다. 근데 이 유물이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왕건이 쓰고 있는 이 모자 때문인데요. 이 모자는 통청관이라고 불려지는 모자입니다. 통청관은 누구만 쓸 수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 통청관은 황제만 쓸 수 있어요. 고려의 왕이 황제만 쓸 수 있는 모자를 썼다?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고려는 스스로를 황제국이라 칭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오늘은요, 고려가 건국되고 스스로를 황제라고 불리는 그 정기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7페이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연표로 한번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먼저 고려가 성립되기 전에 신라 말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사회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네,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 있는데요. 왕이 살고 있는 중앙도 그리고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방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중앙을 보게 되면 왕권을 둘러싸고 귀족들의 싸움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였어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왕위 쟁탈전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요. 몇 년 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자주 왕이 바뀌다 보면 왕권이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그렇죠. 왕권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중앙에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강해질까요? 아니겠죠. 지방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살고 있는 이 귀족들이 백성에 대한 수탈이 더욱더 많아지는 상황이었어요. 귀족들의 수탈이 너무나 활성화가 되자 농민들은 도저히 참다 못 참겠어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그 모습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해서 우리는 봉기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농민 봉기가 굉장히 많아졌던 시기가 신라 말의 상황이었어요. 우리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쪽을 보면 신라 말의 농민 봉기라는 사료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진성여왕 3년에 나라 안에 여러 주와 군에서 조세와 공물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창고가 어떻게 됐대요? 텅텅 비었대요. 그래서 왕이 관리들을 보내서 독촉을 하니까 곳곳에서 도적들이 뭐처럼? 그렇죠. 벌떼처럼 일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적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참다 도저히 못 살게 되는 농민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농민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때 누가 반란을 일으켰대요? 네, 원종과 에노라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농민 봉기의 대표적인 봉기가 아까 봤던 원종과 에노의 반란이었습니다. 이 반란 말고도 더 많을까요? 없을까요? 네, 훨씬 더 많겠죠. 수많은 농민 봉기들이 있게 됩니다. 지방에서 이런 농민 봉기가 많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는 이 지방을 스스로 장군이라 부르면서 백성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방에서 백성들에 대해서 자치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세력을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요? 맞습니다. 호족이라 불렀습니다. 지방에서 호족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당시 신라한테 가장 불만이 있는 이 사람들, 육두품이라는 사람들과 연계하기 시작을 합니다. 육두품도 분명히 지배층이긴 하지만 진골이라고 하는 더 높은 지배층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이 있었던 육두품과 호족들이 이제 연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호족들은요, 당시에 실천을 강조하는 선종이라는 불교, 그리고 풍수지리를 후원하면서 호족들이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호족들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몇 명이 이제 힘을 합쳐서 국가를 만드는 상황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는 견훤이라는 사람이 후백제를,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서는 궁예라는 사람이 후고구려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신라는 분열되게 됩니다. 바로 후삼국이 성립되게 돼요. 자, 그래서 신라는 다시 후백제와 후고구려로 분열되게 됩니다. 자, 후고구려의 한 신하였던 왕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후고구려 세웠던 궁예가 이제는 너무 폭정을 일으키자 이 궁예를 몰아내고 여기 있던 왕건이 왕으로 추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건은 후고구려 대신 고려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돼요. 자, 고려를 국호를 사용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계승했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다 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를 세운 다음에 신라와 그리고 후백제까지도 통합하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고려 때 다시 한번 통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통일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들은 여전히 있었겠죠. 첫 번째 문제였어요. 네, 일단 잦은 전쟁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호족 문제는 남아 있어요. 지금 고려로 통일을 하긴 했지만 지방 곳곳마다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이런 호족들이 있었습니다. 왕건 역시도 호족 출신이에요. 자기가 궁예를 몰아냈듯이 언제든 다른 호족이 자기를 몰아낼 수 있을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겠죠. 이런 호족 문제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은 국호를 뭐라 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고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즉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구려의 만주벌판 같은 이런 영토들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의무감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1, 2, 3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자 했던 왕이 누구였다? 그렇습니다. 바로 태조 왕건이었다. 자, 태조 왕건은 잦은 전쟁으로 백성들이 힘들어하게 되자 백성들의 조세, 세금의 부담을 가볍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족들을 자기의 편으로 이끌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하나는
이들을 포용하는 포용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들을 견제하는 견제책입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네, 이 지도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고려 태조 왕건의 부인들입니다. 이 부인들이 총 몇 명인지 아세요? 네, 놀랍게도 29명이에요. 엄청 많죠? 네, 아내가 29명이나 됩니다. 태조 왕건은요, 이렇게 29명이나 되는 부인들을 두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호족들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자기와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강력한 호족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적극적인 혼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여기 적어보면 호족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유력한 호족들한테 자기의 성인 왕씨성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씨를 하사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포용책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런 호족을 견제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사신간 제도. 사신간 제도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인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신간 제도, 기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내용이 너무 어렵죠? 한번 볼게요. 사신간 제도가 뭐냐면 옆에다가 이거 지도는 안 그리셔도 됩니다. 당시 고려의 수도가 어디예요? 그렇죠. 개경이죠. 개경이죠. 이 개경에 있는 관리들 중에서 자기의 자기의 고향으로 사신관을 임명해 버립니다. 네, 다시요.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신관을 임명해서 자기 지방으로 보내요. 네, 보냅니다. 네, 그래서 자기 지방을 좀 통제하라고 이런 사신관을 보내기도 해요. 이게 바로 사신관 제도고요. 반면에 기인 제도는 뭐냐면 지방에다가 호족들이 있겠죠. 이 호족들의 자제를 왕이 살고 있는 개경으로 불러들입니다. 네, 불러들여요. 이게 기인입니다. 기인은 포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호족의 아들과 자식들을 왕이 살고 있는 개경으로 불러서 그곳에서 지내도록 합니다. 만약에 지방에서 무슨 일을 저지른다. 그러면 바로 개경에 있는 자식들에게 해코지가 가겠죠. 그래서 이런 일종의 포로 제도가 기인 제도예요. 우리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23쪽에 세 번째 문단입니다. 한편 중앙 관리를 출신 지역에 뭘로 임명한대요? 그렇죠. 사신관으로 임명해서 지역을 살피게 하는 걸 사신관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족의 자제를 어디에다 머물게 한대요? 개경에다 머물게 하는 것을 기인 제도라고 해요. 이런 호족 통제책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왕건은요, 고구려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북진 정책을 펼칩니다. 북으로 진격하는 정책을 펼쳐요. 자, 북쪽에는 어느 민족이 있었냐? 바로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이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거란이라는 민족과 대립하면서 북진 정책을 펼치고요. 영토도 이제는 조금은 확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태조의 정책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 장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8쪽입니다. 자, 태조가 아까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했다고 했었죠. 자, 부인만 해도 29명이에요. 그러면 그의 자식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 때까지는 호족들과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예요? 그렇죠. 이 태조가 죽고 나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문제가 생겼겠죠. 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네, 맞습니다. 태조 다음에 왕 누가 할 건데? 이런 문제가 생겼겠죠. 실제로 수많은 왕자들 속에서 다음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왕권은 많이 약해지게 됐는데 이 약해진 왕권을 극복했던 왕이 바로 네 번째 왕이었던 광종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자, 이 광종은요, 약해진 왕권을 강화시키는 왕권 강화책을 펼치게 됩니다. 광종이 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노비안건법입니다. 노비안건법입니다. 우리 교과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3쪽의 사료입니다. 자, 노비안건법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노비를 상세히 조사하고 살펴서 옳고 그름을 밝혀내도록 명하였다고 합니다. 자, 누구를 조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노비를 조사했다고 해요. 이로 인하여 상전을 능멸하는 풍조가 매우 크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고 원망함으로 왕비가 간절하게 간언했대요. 그러나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네, 노비들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왜 조사했을까요? 맞습니다. 과거의 노비가 아니었는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해서 어떻게 만들어 달라? 맞아요. 양인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노비안건법이라는 것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뭘로 바꿔주는? 그렇죠. 양인으로 바꿔주는 제도가 노비안건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비안건법이 실시되어서 양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싫어했을까요? 맞아요. 귀족들이나 호족들이 싫어했겠죠. 왜요? 과거의 노비는 그냥 내가 부려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바로 내 땅을 농사를 쥐어두는 경제력이었고요. 유사시에 나를 위해서 무기를 들고 싸워주는 군사력이었거든요. 그래서 호족들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던 게 바로 이 노비안건법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노비안건법으로 인해서 호족들의 세력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죠. 호족들의 세력이 약화되었다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광종이 두 번째로 실시한 왕권 강화책은 과거제입니다. 과거제는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예요. 자, 과거제는 그럼 관리를 어떻게 선발하는 제도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제도예요. 자, 이것도 다시 23쪽 사료를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키워드에다 빈칸을 채워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삼국 이전에는 뭐가 없었대요? 네, 과거법이 없었대요. 그리고 고려 태조가 먼저 학교를 세웠으나 과거로 인재를 뽑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대요. 자, 그러자 광종이 누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요? 맞습니다. 바로 쌍기라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뭘로 인재를 뽑는다고요? 과거로 인재를 뽑게 되자 이때부터 학문을 숭상하는 풍습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제부터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과거지에서 봤던 과목들은 어떤 과목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유교예요.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덕목을 강조해요? 맞습니다. 충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한테 충성하는 신하를 뽑는데 가장 유용했던 게 바로 이 과거제였어요. 네, 그래서 과거제 실시까지로 봤습니다. 그리고 광종은 광덕과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라는 것은 꼭 황제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연호를 광종도 사용했다는 것은 스스로를 황제국이라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관리들의 공복, 복장까지도 제정합니다. 그래서 왕보다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없게끔 관리들의 옷장까지도 다 제정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왕권 강화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호족이라든지 나라에 공이 있었던 공신들을 제거하면서 피로써 숙청하면서 왕권을 강화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광종입니다. 자, 다음은 성종을 보겠습니다. 성종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성종 때 건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최승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최승로가 28개의 건의사항을 들고 옵니다. 우리 이것을 시무 28조라고 해요. 여러분들 교과서 24쪽 보겠습니다. 이렇게 최승로가 28개의 건의사항을 성종한테 바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4쪽 왼쪽에 있는 사료예요. 7조로 보겠습니다.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고 해서 집집마다 가거나 날마다 그들을 살펴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를 보내야 된다고요? 그렇죠. 수령, 지방간을 나눠 보내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요청하건대 뭐를 파견하자? 그렇죠. 지방간을 파견합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20조로 보게 되면 이걸 믿는 거는 자기를 다스리는 거래요. 어떤 종교일까요? 맞아요. 불교를 믿는 거는 자기를 다스리는 거래요. 반면에 이거를 배우는 것은요. 그렇죠. 유교를 배우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거래요. 그러니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를 진흥시켜야 된다? 네, 유교를 진흥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성종은 이러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무슨 이념에 따라서? 유교 이념에 따라서 통치체제를 정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방간을 파견하기도 하고요. 유교를 다스리는 유교를 가르치는 국자감이라는 것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학교입니다. 국자감을 설치하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가 성종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고려의 중앙통치기구와 지방행정제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여기다 정리 한번 해보죠. 고려는요 굉장히 독특한 중앙통치기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이 총 몇 개예요? 그죠? 2개죠. 그래서 이 성이고요. 아래 보면 부가 있습니다. 이 부가 몇 개예요? 6개죠. 그래서 육부제라고 불러요. 네, 중요한 기구 성이 2개고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기구 실무 기구가 6개. 그래서 육부제 이렇게 부릅니다. 중국과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입니다. 도병마사 식목도감은요. 바로 회의기구였어요. 국가의 중요한 사람을 제신 그리고 추밀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제신과 추밀들이 도병마사 식목도감 같은 데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회의기구였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낭사라는 사람들 그리고 어사대의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모아서 뭐라 부른다고요? 맞습니다. 대간이라고 불렀어요. 자, 대간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이 사람들은 권력을 견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낭사라든지 어사대의 사람들은 대간이라 불리면서 왕의 권력을 견제했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대간이에요. 중앙통치기구는 이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방제도로 보겠습니다. 지방제도는요,
보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당시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가 5개예요. 그리고 국경서 지역에 개가 2개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개경 지역의 행정구역인 경기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5개의 도로 나눠져서 5도, 2개의 국경선으로 이루어져서 양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경기, 5도, 양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5도 같은 경우에는 도 밑에 주, 군, 현 이렇게 차례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행정구역은요, 크게 일반 행정구역과 특수 행정구역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구역은 다시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주현과 속현으로 나눠집니다. 2개의 차이점이 되게 중요해요. 네, 주현이라는 것은 누가 파견되어 있는 곳이에요? 맞아요. 지방간이 파견된 곳을 주현, 속현은 지방에 파견되어 있어요? 아니요.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는 곳을 속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주현 군보다 차별받았던 특수행정구역이 있어요. 이 특수행정구역을 향이나 부곡이나 소라고 부릅니다. 향, 부곡, 소 같은 특수행정구역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차별받았습니다. 함부로 이사도 못했고요. 자기가 농사 짓고 싶다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일만 했었어요. 때로는 막 청자만 만들었고요. 때로는 막 대장장이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특수 업무가 부여되어 있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양계는요, 군사상에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곳이 양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행정구역이 존재했어요. 네, 여기까지가 바로 고려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 구글 폼으로 여러분들 내용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